2024학년도 고2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영역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과학, 기술, 사회 3개 분야의 텍스트가 이제 소개가 되었고요. 16번에서 21번에 소개된 주제통합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러 그리고 그린버그라는 학자의 예술관에 입각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술에 관해서 논의를 펼쳤던 크라우스라는 학자의 관점에서 포스트 매체 조건과 지지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좀 많았을 것 같다 싶은 자료 활용이 좀 돋보였던 것 같은데, 습도 감지 센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요. 사회 지문 같은 경우에는 30번에서 34번까지 지역권과 지상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인 지역권과 지상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먼저 인문 분야의 주제통합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흐름은 대략 이러합니다. 먼저 가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진료와 형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문단에서는 실러의 예술관이 소개가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과 거의 흡사한데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 느낌이라서 크게 흐름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4문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소개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러랑은 조금은 다른 예술관, 그린버그의 예술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 2, 3문단의 내용을 흐름을 가지고 하나의 진영으로 파악을 해보고, 그린버그의 예술관은 그와 상반되는 편에 있는 좀 반대되는 진영의 이야기다. 이 정도로 내용 구분을 좀 해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단에서는 포스트 매체 조건과 기술적 지지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물질적 지지체와 비물질적 지지체의 개념을 조금 비교 대조가 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문단에서는 기술적 지지체와 이와 관련된 개념인 규칙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 4문단에서는 기술적 지지체의 사례, 5문단에서는 기술적 지지체 창안을 위해서 예술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총 6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전개 방식 문제에 물어봐야 되겠지요. 주제통합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각 텍스트의 내용 전개 방식을 비교해 보라든지 혹은 공통점, 차이점을 발견해 보라든지 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유형이고요. 세부 내용 이해 문제, 소재 의미 파악 문제 나왔고, 조금 특이했던 것은 19번에서 20번까지의 문제가 같은 보기를 근거로 보기 연계 해석을 관점 비교의 형식으로 똑같이 해보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특이한 유형이 되겠고, 21번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었다. 자, 그러면 지문의 흐름과 문제 유형을 살펴보았으니까 지문을 구조화해보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먼저 가지문,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러 그리고 그린버그의 예술관, 진료와 형상을 중심으로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1문단 봅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겠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아리스토텔레스 왈.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모방하여서 제작한 사물이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의 무언가를 본따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현실 세계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지식과 또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구나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기본적인 예술관이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하게 여겼던 개념이 소개되어 있는 이 문단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형상은 개념, 가치, 본질 같이 우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칭할 법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진료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서 쓰일 수 있는 물질적 재료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형상을 진료에 담아서 예술가들이 예술작품으로 재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봤고요. 이에 따라서 감상자는요, 예술작품을 통해서 감각적인 경험을 얻게 되고
감각적 경험을 통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형상을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예술 작품은 위에서 말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매체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설명이 1, 2문단을 아울러서 소개가 되고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다고 봤다? 현실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봤다. 그럼으로써 현실 세계를 살아가기 위한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고 봤다. 이게 답니다. 그죠? 자, 그리고 2문단에 이어서 3문단에 소개되고 있는 실러라는 이론가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비평가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실러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가 아름다움, 즉 형상을 진료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러에게서만 조금 돋보이는 얘기가 있다면 실러는 예술가가 표현한 것을 토대로 감상자가 미적 경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감각적 경험을 얻게 되고 이로써 무슨 효과를 얻게 된다? 도덕성을 회복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러가 이제 예술관을 주장했던 세기가 18세기라고 지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정치적 혼란과 폭력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도덕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실러는 이런 얘기를 추가로 합니다. 진료, 즉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 실러는 조각가가 대리석을 조각해서 인체의 고운 피부를 표현하고자 할 때 대리석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야지 피부의 특성을 잘 전달하는 예술 작품이 된다고 봤다고 해요. 실러는 진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즉 진료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을 제거하고 오로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로서 재료가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물감의 거칠기 막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을 창작해야 된다라고 봤던 거죠. 반면 그린버그는 이 두 사람과 좀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편에다가 조금 표시를 해볼게요. 그린버그는 예술가가요, 진료의 물리적 표현 가능성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실러가 이야기했던 미술관과는 완전히 상반되네요. 그죠? 실러는 물리적 성질을 제거하자고 했는데 그린버그는 물리적 표현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자고 했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자, 그린버그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린버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이 기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순수한 장르이다. 근데 왜 교육, 정치적 의도 실현을 이 미술, 예술을 통해서 하려고 하냐. 그러한 뭔가 수단으로서 사용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그린버그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더 자신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진료가 불투명해야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진료, 재료, 작품의 성질에 좀 주목을 할 것이지 메시지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미술을 좀 더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는 진료가 불투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가 텍스트의 내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나 텍스트, 예술에 관한 크라우스라는 학자의 논의를 다루고 있는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의 지지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첫 번째 문단을 사례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설치물, 작품의 제목은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라는데요. 설치미술이랍니다. 예술가 브로타스가 이제 제시한 이 작품이 등장함으로써요, 예술계에 반향이 불러일으켜졌대요. 그냥 아파트에 그림과 사진을 수집해서 번호를 붙여서 전시해 놓은 이 설치물을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예술인가? 예술이 아니다. 여러 메시지를 내어놓는 와중에 로절린드 크라우스가 나타난 거예요. 로절린드 크라우스는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예술계의 상황은 포스트 매체 조건이다.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핵심 키워드가 여러분들한테 뭐 탐구 활동을 위한 제재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설명을 잠깐 덧붙여 보자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의, 먼 후의 뭐 요런 뜻을 가져요. 근데 뭐 나중의 매체라고 이제 직역을 하면 좀 의미가 좀 이상해진다. 그죠? 포스트 매체는요, 매체 이후의 매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멋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여겨왔던 매체와는 다른 또 다른 매체가 등장한 조건이다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매체, 그 새로운 매체란 뭔데요? 가 궁금하잖아요. 이 크라우스가 제시했던 새로운 매체 개념은 기술적 지지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문단의 내용입니다. 크라우스가 기술적 지지체라는 매체 개념을 들고 왔다. 자, 그러면 이 기술적 지지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에 앞서 지지체가 뭔데, 지지체가 뭔지를 설명해줘야 기술적 지지체를 이해하지 쉽지 않겠습니까? 이 문단에서는 지지체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주면서 출발합니다. 지지체는요, 기존의 매체래요. 기존의 매체가 어땠는데요?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요, 물질적 요소만을 매체로 인정했대요. 즉, 물질적 지지체라는 개념이 존재했다는 거죠. 아, 선생님 뭐 캔버스라든지 물감이라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질적 요소를 매체로 인정했대요. 자, 근데 크라우스는요, 이걸 기술적 지지체로 발전시키고 싶어 했잖아요. 기술적 지지체로 발전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비물질적 요소가 포함돼요. 그림 혹은 예술작품, 조각작품이 존재하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 소리들, 그리고 그 공간의 뭐 넓이와 상응해서 이 작품이 이 공간에 현재 놓여 있을 때 가지게 되는 뭐 웅장한 혹은 연약해 보이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매체, 지지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물질적 지지체라고 크라우스는 명명했고요. 3문단에 넘어가면 크라우스가 물질적 지지체, 기존에 인정되어 왔던 매체와 새롭게 인정해야 할 비물질적 지지체가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복합 구조를 형성할 때 기술적 지지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크라우스가 새로운 매체 개념인 기술적 지지체를 들고 왔다. 그 기술적 지지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물질적 요소인 기존의 매체에 플러스 기존의 매체에서 나아간 공간, 소리, 대상이 지닌 이미지 등을 포함하는 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되셨죠? 자, 3문단에서는 이 기술적 지지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면서요, 규칙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줘요.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규칙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지지체에서는요, 규칙의 겹침이 나타난대요. 생각해보세요. 물감을 사용하는 관습이나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음향을 사용하는 관습이나 규칙이 있을 거고, 또 조명을 사용하는 관습이나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물감, 음악, 그리고 조명을 전부 다 동원한 새로운 미술을 만들게 된다면,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된다면 당연히 각 요소들을 다루는 규칙의 겹침이 나타날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이렇게 지지체들의 규칙이 규칙 겹침을 통해서 맞물리게 되면서 새로운 규칙을 형성합니다. 음악과 조명, 그리고 물감을 한데 사용하는 작품을 위한 새로운 규칙이 생성되게 되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미적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본 것이 크라우스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4문단에서는 앞에 소개되었던 1문단에 소개되었던 현대미술관 독수리부가 그래서 이러한 크라우스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술적 지지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럼 새로운 미술인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뭘 해야 됩니까? 에 대한 내용을 5문단에서 다루어 줍니다.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또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칙의 발견과 확립은 의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포착 혹은 기존의 규칙을 벗어난 어떤 우연한 선택, 그리고 매체를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나 지문의, 나 텍스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6번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문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엔 가와 달리 나는과 같이 달리 담화 표지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선 달리 담화 표지어를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달리 부분을 제외하고 뒤에 있는 나는, 가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맞는지의 유무를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화제에 대한 여러 학자의 관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나 텍스트에 학자가 여러 명 나왔던가요? 아니죠. 한 명 나왔죠. 누가 나왔죠? 크라우스가 나왔죠. 그러면 나에 대한 설명이 틀렸네요. 가와 달리 담화 표지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1번 제끼고.
2번. 가는 화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 후 각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화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 실러, 그린버그의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설명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특성만 설명을 했던 것 같죠. 역시 2번도 담화표지어와 관계없이 가에 대한 설명만으로 제낄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3번. 가는 특정 관점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한 후 이와 관련된 학자 사이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특정 관점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한 후 진료, 형상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실러와 그린버그가 진료를 다루는 측면에서 좀 상반되는 부분 보였었거든요. 견해 비교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 텍스트, 크라우스에 대한 텍스트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죠? 학자가 애초에 한 명뿐인데, 그죠? 그럼 3번이 유력한 정답 후보입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다음 선지까지 보겠습니다. 4번, 가와 나는 모두. 자, 모든 텍스트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특정 견해를 뒷받침하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적 현상을 분석했다라는 설명에 가 텍스트가 과연 적절할지. 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술계의 반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긴 했는데 가 텍스트가 맞는지 좀 의문스럽고, 또 특정 견해를 뒷받침하는 다른 견해라고 하기에는 또 나 텍스트가 적용이 안 되는 면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4번은 두 텍스트 모두에 적용이 되기 힘든 설명인 것 같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화제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의 견해를 밝혔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일단 틀린 거 확실해요. 그죠? 자,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가에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겠다. 그죠? 17번을 봅니다. 가의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A, B를 화면에 준비해서 적어놨어야 되는데 A, B를 놓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보면서 A가 뭐였지, B가 뭐였지 확인해 보시고 옆에 적어두시면서 문제 풀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A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술작품의 진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가 A가 되겠고요. B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해서 실러의 진료에 대한 견해가 되겠고, B 같은 경우에는 그린버그의 진료에 대한 견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진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예술작품은 현실 세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진료가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에는 예술작품은 감상자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틀렸죠? 1번에서 A에 대한 설명은 맞을지도 몰라요. 현실 세계를 반영해야 되니까 진료가 굳이 보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눈에 띄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B에 대한 설명. 예술작품은 감상자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거 그린버그의 견해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면 1번 맞을 수가 없죠. 적절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2번. A에는 이제부터는 그냥 실러의 견해, 그린버그의 견해 요렇게 불러볼게요. 실러의 견해에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촉진하는 기능을, 그린버그의 견해에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방해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자, 감상자의 미적 경험에 대해서 실러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함양 이런 걸로 봤어요. 그죠? 근데 그린버그 같은 경우엔 예술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봤거든요. 실러의 관점에서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촉진합니까? 진료가요? 아니죠. 진료가 배제되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도덕성 함양할 수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럼 B는요? 진료가 방해합니까? 아니요. 진료를 통해서 아름다움 느끼는 건데요. 그럼 A에 대한 설명도 틀렸고요. B에 대한 설명도 틀렸네요. 3번. A에는 예술가가 예술작품의 진료가 지닌 성질을 최대화해야 된다고? 실러가 진료를 제외해야 된다고 봤는데 아니죠? 자, B. 예술가가 예술작품의 진료가 지닌 성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거 앞뒤 바뀌었네. 3번 틀렸죠? 4번으로 갑니다. A에는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통해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오랜만에 맞는 거 나왔어. 그죠? 자, 그럼 B만 맞으면 되는데 B가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통해 예술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예술에 대한 지식을 쌓자고 했어, 그린버그가? 아니죠? 4번 틀렸네. 그럼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후보는 5번입니다. 그죠? A에는 예술의 목적이 예술가의 의도가 감상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것에 있다는 의미가, B에는 예술의 목적이 예술의 순수성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내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18번 봅니다. 지지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는 소리도 지지체 될 수 있다. 그죠? 어떤 지지체죠? 그렇지. 비물질적 지지체죠. 2번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의 규칙은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말하죠. 이러한 규칙들이 마구마구 겹쳐져가지고 아름다움을, 미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3번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는 지지체들이 결합해서 또 하나의 지지체의 기술적 지지체로 기능할 수가 있게 됩니다. 4번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매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의 규칙이 예술작품으로 인정이 됐다. 여러분, 규칙이라는 개념이 이 기술적 지지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 크라우스가 들고 온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개념인 이 규칙이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 벌써 인정이 되고 있었어요? 아니죠.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고 상황상으로도 이거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도 5번까지 봅니다.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 사용되던 지지체는 포스트 매체 조건의 기술적 지지체에 사용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물질적 지지체지만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도 쓰일 수가 있다. 결합해서 쓰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18번의 답 4번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19번에서 20번을 아울러 다루고 있는 보기를 볼 겁니다. 선지를 보기 전에 나름대로 자료 1과 자료 2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문제 풀 때 좀 더 내 관점이 세워진 상태에서 풀 수 있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자료 1과 2를 분석해 본 다음에 19번과 20번을 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쿵 소리 났죠? 미안합니다. 자, 19번, 20번에 달려있는 보기입니다. 먼저 자료 1 보겠습니다. 화가 A씨는 현대인들이 희생의 가치를 모른다고 비판하며 캔버스에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모성애라는 제목의 조상화를 그렸다. 현대인들이 희생의 가치를 몰라. 깨달음을 얻어야 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입체적으로 그림으로써 자신을 위해 자신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희생에 담긴 숭고한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표현해냈다. 평론가들은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인 이 그림이 모든 이에게 어머니라는 존재의 의미와 희생의 가치를 알게 한다고 평가했다. 자, 우리는 가나 텍스트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어머니 조상화, 모성애를 분석해봐야 됩니다. 자, 보기 자료 1에 나와 있는 화가 A의 그림에 대하여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그림을 좋아했을 것 같다. 긍정했을 것 같다. 왜? 어머니의 희생의 가치를 전달했으니까 깨달음을 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실로도 이 그림을 긍정했겠다. 그죠? 어머니의 희생의 가치를 전달했잖아. 도덕성을 함양시켰을 거 아니야. 거기에 플러스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이었대. 진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하니까 실러는 이 그림을 긍정했을 거예요. 그죠? 세 번째, 그린버그의 관점. 부정했겠죠?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림을 통해서 어머니와 희생의 가치라는 교육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다니 이거 부적절해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또 진료가 불투명한 매체로서 존재감을 뿜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물감의 성질을 제거해버렸어. 부정했겠죠. 자, 마지막 크라우스는 뭐라고 했을까? 물질적 요소로만 구성했어?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는 비물질적 지지체도 잘 활용을 해서 기술적 지지체로서의 예술작품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미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어? 이 그림은 아직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긍긍부부 이렇게 평론가들, 미술가들 이렇게 관점 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자료 2에 대한 내용도 분석을 해볼게요. 예술가 B씨가 등장합니다. 예술가 B씨 는요, 쳇바퀴의 형태를 본떠서요, 캔버스 위에 목탄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불규칙한 형태로 원을 계속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작품 B를 그렸습니다. 목탄의 거친 질감이 쌓여가는 순간순간을 또 16mm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죠.
그리고 완성된 목탄화 작품 B를 미술관 벽에 걸고서요. 촬영했던 영상들을 그 작품 위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비추는 작품 C를 미술관의 전시물로서 출품을 했습니다. 평론가들은 작품 B를 보고 와, 목탄의 질감이 살아있다, 진정한 목탄하다 라고 평가했고요. 또한 작품 B와 영상을 결합한 작품 C에서 현대인의 고통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읽고서는 한 명만 떠올랐죠. 그렇죠. 크라우스가 떠올랐죠. 나텍스트에 크라우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물질적 요소, 비물질적 요소 합쳐서 기술적 지지체 만들어라. 미적 효과 극대화해라. 딱 예시랑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림 그렸죠. 목탄 질감이 뚜렷한, 물질적 요소가 뚜렷한 그림 그렸죠. 거기에 비물질적인 요소, 영상을 틀어서 상영했죠. 그 위로 비추었죠. 그죠? 자, 그래서 기술적 지지체 만든 거예요. 그죠? 자, 물론 크라우스가 잘 생각나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러, 그린버그, 크라우스 모든 학자 4명에 대해서 다루어 보아야 할 텐데요. 자, 화가 B의 그림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했을 겁니다. 왜? 이거 무슨 깨달음 있는데? 뭐 목탄의 질감 말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데? 라고 말했을 거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실러도 이거 도덕성 함양하는 효과 없잖아. 부정했을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진료가요. 투명한 매체로 기능한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실러는 진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봤는데, 근데 이 작품에서는 진료가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러는 마음에 안 들었겠죠. 반면 아까는 긍긍 부부였다면 나머지 2명은 어땠겠습니까? 그린버그는 긍정했겠죠.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진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 이거 오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찍기는 또 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몇 분째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여러분들 고쳐줄 수 있죠? 자, 얘들아 잠깐 딴짓하고 있었니? 자, 지금 화면에 오타 있다. 요거 캡처해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수정해야 돼?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네. 진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하고 있네. 요렇게 해야 되지. 그지? 수정해줘. 기능함. 요렇게 수정해줘. 자, 그리고 크라우스 긍정하고 있다. 기술적 지지체, 물질과 비물질이 합쳐진 지지체를 통해서 미적 효과를 발생시켰으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괜찮네. 화면에 잠깐 오타 내는 거 괜찮네. 여러분들이 또 수정하면서 잠도 깨우고, 그죠? 자, 그러면 긍긍 부부 긍긍 들고 뒤로 갑니다. 19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봐라. 1번 자료 1의 캔버스를 실러는 투명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봤을 거고 크라우스는 물질적 요소라고 볼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죠? 2번 자료 1의 캔버스와 물감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러는 모두 예술작품의 진료로 봤을 겁니다. 그죠? 재료잖아요. 그죠? 3번 자료 1의 어머니의 희생에 담긴 숭고한 아름다움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러 모두 형상으로 봤을 거고요. 4번 자료 2의 목탄을 그린버그는 미적 매체,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로 봤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설명 무난하고 쉬워요. 그죠? 5번 자료 2의 캔버스를 그린버그는 불투명한 매체로, 크라우스는 작품 C에 활용된 작품 B를 비물질적인 지지체로 보겠고. 자, 여러분 그린버그는 캔버스를 불투명한 매체로 봤을 겁니다. 근데 크라우스가 작품 C에 활용된 B, 즉 목탄을 얹은 작품 B 캔버스를 비물질적 요소로 봤을까요? 아니죠. 작품 B는 일단 물질적 지지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영상이 틀어지고 그 전시실이라는 공간과 만나면서 작품 C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작품 C는 비물질적 지지체지만 작품 B는 물질적 지지체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긍긍 부부 긍긍 보고 왔단 말입니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자료 1의 어머니 초상화와 작품 B는 모두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었다고 보겠죠? 형상, 작품이 담고 있는 가치, 진료, 재료, 이건 예술작품의 근본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2번, 실러는 자료 2의 B씨, 목탄을 이용해서 기술적 지지체 만든 B씨보다 A씨가 더 의도를 잘 전달했다고 볼 겁니다. 그죠? 어머니의 희생의 가치를 전달했다고 보겠죠.
3번 그린버그는요. 자료 2의 작품 B와 달리 자료 1의 초상화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그림이라고 볼까요? 아니요. 예술 그 자체로 목적으로 뒀다면 어머니의 희생의 가치 같은 메시지에 주목할 게 아니죠. 미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데 주목해야죠.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네요. 4번 크라우스는 자료 1의 초상화와 달리 자료 2의 작품 B는 물질적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됐다고 보겠군. 맞습니다. 작품 B. 물질적 요소가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을 거라고 볼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크라우스는 자료 1의 초상화와 달리 자료 2의 작품 C는 기술적 지지체로 규칙 겹침이 나타났다고 보겠군 되어 있습니다. 작품 C 기술적 지지체로 규칙 겹침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4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방금 4번 선생님 읽으실 때 이해가 안 갔어요. 라고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선생님 초상화도 물질적 요소 있는데 왜 작품 B만 물질적 요소가 규정하는 기준이 됐다라는 설명을 붙여요? 왜냐하면 나텍스트의 1문단 밑에 내려와서 2문단 초반 볼까요? 크라우스는 기술적 지지체를 설명하기 위해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지지체라는 개념을 썼다. 즉 있잖아. 기술적 지지체의 각 요소는 그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 그러면 작품 B는 물질적 요소로서 작품 C를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초상화는 애초에 기술적 지지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4번은 크라우스의 설명에 의하면 초상화 말고 작품 B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셨죠? 4번 읽으면서 같이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죠? 뒤늦게 덧붙이느라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되면 학교에 선생님한테 오거라. 그죠?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뭡니까? 기억 찾아보세요. 가텍스트의 1문단 규정이다. 그죠?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적절한 거 같은데요. 2번에 니은은 뭡니까? 역시 가텍스트의 마지막 문단이다. 그죠? 주목. 자, 주목하는 건데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것. 얘들아, 주목은 내가 막 집중력을 막 이렇게 막 발휘해가지고 무언가에 완전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함. 같은 수동적인 설명이 어울리겠어? 아닌 것 같아. 그죠?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은 명명이다. 그죠? 디귿. 사람, 사물, 사건 등의 이름을 지어 붙임. 적절한 뜻이고요. 4번의 리을 같은 경우에는 나텍스트의 마지막 문단 포착이다. 그죠? 포착.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리는 것, 가능성을 알아차리는 것 맞는 설명되고요. 5번의 미음 역설이다. 그죠? 쌤이 역설은 주장이랑 비슷한 단어라고 설명했었어요.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하는 것 또는 그런 말을 의미한다. 해서 답은 2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이팅! 우리는 과학 지문으로 갑니다. 26번에서 29번 문제에 딸려있는 지문, 습도 감지 센서를 다루고 있는 지문입니다. 지문의 흐름부터 살피겠습니다. 1문단에서는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의 개념과 이 근접 습도 센서가 어느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2문단 같은 경우엔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게 축전기인데요. 이 축전기의 내부 구성을 잘 설명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문단에서는 이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에 전원이 공급되면 즉 스위치가 ON 해지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했고요. 4문단에서는 전원이 공급되고 나서 준비 상태에 돌입한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가 물 분자를 감지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5문단에서는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가 물 분자를 감지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문제 유형은 딸려있는 4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 이해 문제, 보기 연계 해석 문제 2개, 전제 이유 추론 문제. 자, 근데 이게 참
보기가 진짜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 이 보기가 진짜 어렵다기보다는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달까요? 근데 오히려 센스 있는 친구, 요 헷갈리는 요소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친구였다면 이 문제를 좀 쉽게 풀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이따가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28번 문제인데 제가 문제 풀면서 어디가 센스 있는 포인트라는 거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우선 지문부터 보도록 합니다. 지문 구조화로 좀 들어가 보면 1문단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의 개념이 소개되고 있죠.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는 이거 발음 어렵다. 정전 용량, 즉 전극에 축적되는 전화의 용량의 변화를 이용해서 물리적 접촉 없이 습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를 말한대요. 1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이 센서가 현재는 뭐 출입문의 버튼이라든지 엘리베이터의 아마 층수 버튼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2문단에서는 이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의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는데요.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는 일반적으로 전기 회로에 연결된 축전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축전기의 구성을 27번 문제의 보기에서 그림으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 뭐 그림이 그렇게 대단치는 않아요. 그죠? 얇은 판이 뭐 3개 정도 겹쳐 있는 그런 모양새랄까요? 자, 우선 지문을 보면요. 이 얇은 판 중에 가장 위의 것과 가장 아래의 것은요. 전기가 통하는 도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짐작하셨죠? 그렇구나.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용량이라는 개념을 위해서 썼는데 이 두 도체가 아마도 전극이겠다 싶어요. 그죠? 맞아요. 이 두 도체가 각각 상부 전극, 하부 전극으로 불리는 도체입니다. 상부 전극은요, 센서 외부에 노출이 된다라고 해요. 얇은 투습성이 뭐야? 습기, 그렇지. 물 분자가 투과할 수 있는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습도 감지 센서잖아.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야겠죠? 물 분자의 유입 통로가 됩니다. 반면 하부 전극은 상부 전극처럼 전기가 흐르는 도체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센서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얘가 어떤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같은 도체라는 점을 빼면은 뭐 상부 전극이 가지는 특별한 특성은 이제 이 하부 전극이 굳이 가져가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의 사이에 있는 얇은 판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위아래에 위치해 있는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이 전기가 흐르는 것과는 달리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예요. 이 아이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분 유지 기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수분 유지 기판은요, 상부 전극을 통해서 들어온 물 분자가 잘 달라붙을 수 있게 방막 소재가 붙어 있어요. 뭐 지문에서는 이황화 몰리브덴 같은 소재를 언급을 했는데 우리 굳이 몰라도 돼요. 그죠? 그냥 물이 잘 달라붙구나. 그래서 수분을 유지하는 판이라는 기판이라는 뜻이구나. 작은 인력, 작은 끌어당기는 힘만으로도 물 분자를 잘 붙이는구나. 요 정도?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아하, 구성은 이렇구나. 그러면 물 분자를 감지하는 과정이 어떠한가가 궁금해요. 그죠? 물 분자를 감지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물 분자가 나타나기 전의 준비 상태. 이거를 이제 3문단에서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물 분자가 나타나서 물 분자를 감지하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작동 상태. 자, 이걸 4문단에서 얘기를 해줘요. 5문단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 3문단과 5문단까지의 모든 내용, 3, 4, 5문단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게요. 물 분자를 감지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먼저 전원이 공급돼야 되겠죠. 전원이 공급되면요, 3문단에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하부 전극에 서로 다른 전하가 각각 모여서 두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된대요. 자, 상하부 전극에 뭐 어떤 전극에 어떤 전하가 가는지는 몰라. 근데 양전하를 띄는 전극 쪽으로는 음전하를 띄는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음전하를 띄는 전극 쪽으로는 양전하를 띄는 원자핵이 이동을 할 거라서, 배열이 될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 각 전극이 어떤 전기적 성질을 띠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면서 전기장이 형성이 되게 된대. 자, 그리고 수분 유지 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 전기장 형성을 인지해서 이 수분 유지 기판 내부의 분자 에서도 원자핵 재배열이 일어난대.
자, 그래서 수분 유지 기판의 표면에 전하가 형성되게 돼. 각 극이 음전하, 양전하를 어떻게 띠냐가 다르니까 당연히 수분 유지 기판 표면에 형성되는 전하도 병리, 서로 다른 아이들끼리 각각 모여있는 상태로 모이겠지. 그걸 분극이라고 한대. 자, 여기까지 흐름 이해됐어? 다시 상하부 전극, 음전하를 띠냐 양전하를 띠냐로 특징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전극에 서로 다른 전하가 모인다. 전기장이 형성된다. 그 전기장 때문에 수분 유지 기판 내부에서도 일이 일어난다. 전자와 원자핵이 되게 된다. 밖의 것을 느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수분 유지 기판 표면에 전하가 형성된다. 이걸 뭐라 그런다? 분극이라고 한다. 자, 상하부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가 많을수록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의 정도도 커질 텐데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 즉 습도 변화는 없는데 전원만 공급되었을 때 축적되는 전하의 양을 정전 용량의 기본값이라고 부를 거야. 자, 여기까지는 전기만 들어왔고 아직 대기 중인 상태. 아직 작동은 안 했어.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물 분자가 공기 중으로 날라왔다. 물 분자가 공기 중으로 확산이 되어서 센서로 이동했다. 상부 전극 아닌데 전극인데, 그지? 상부 전극을 투과했다. 그리고 수분 유지 기판에 찰싹 달라붙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물 분자 얘가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를 가지잖아? 근데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띠는 전하가 또 있다, 그지? 그리고 이 물 분자가 분극되는 정도가 되게 큰 거야. 분극을 시키는 정도가 되게 큰 거야. 그러니까 수분 유지 기판이 원래는 전원만 공급됐을 때는 이만큼 분극됐다가 물 분자가 붙으면 으악 이만큼 분극이 되게끔 바뀌는 거야. 그래서 상하부 전극에 더 많은 전하가 축적되니까 정전 용량의 기본값을 계속 플러스가 돼. 그래서 일정 값 이상에 도달되면 이 센서가 뭐를 한다? 기계 작동시키는 버튼을 띡 누른다라는 거야. 자, 정리하면 이래. 전원이 공급되면 뭐 전기장 형성 같은 어떠한 과학적 작용, 우리 문과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그지?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야. 전기장 형성이 이루어져서 수분 유지 기판의 내부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무슨 일이 뭔데? 분극인데 정전 용량의 기본값이 형성이 된다. 하지만 기본값만으로 기계 작동 시켜 안 시켜? 안 시킨다. 근데 물 분자가 수분 유지 기판으로 슝 들어와서 붙으면 이 물 분자가 분극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정전 용량의 기본값이 커진다. 그러면 정전 용량 커졌네를 느끼고 센서가 뭐를 한다? 기계를 작동시킨다. 자, 여기까지가 과정이야. 3, 4문단 다 정리했어. 자, 5문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끝나면 수분 유지 기판에 들어온 물 분자 습도 감지 띡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방막 소재에서 음전하를 띠는 부분, 수분 유지 기판의 방막 소재에서 음전하를 띠는 부분과 물 분자의 산소 원자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냐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돼. 둘 다 같은 전하, 음전하를 띠니까 선생님 밀어내는 방금 강조했다.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물 분자가 띡 떨어져 나가. 그럼 물 분자 어떻게 돼? 상부 전극을 투과해가지고 밖으로 나가겠죠. 자, 그러면 기계 작동했고 이제 물 분자 나갔으니까 센서 꺼져요? 아니죠. 전기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센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수분, 습도가 감지됐을 때도 반응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로 돌입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전원이 공급돼서 정전 용량의 기본값을 가지고 대기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됐니? 자, 여기까지가 지문의 내용이야. 이해했어? 이해 못했어? 문제 풀면서 이해해. 자, 26번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축전기를 구성하는 두 전극 중 하나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맞죠. 하나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죠. 어떤 전극이 노출되어 있어? 상부 전극이 노출되어 있죠. 맞습니다. 2번. 정전 용량의 기본값은 부도체에 축적된 전하의 양에 반비례한다. 얘들아, 기본값인데 기본값이 막 왔다 갔다 해? 정전 용량의 기본값이 막 왔다 갔다 해. 전원 공급되면 전기장 형성돼서 수분 유지 기판에서 분극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이 막 왔다 갔다 해? 아니잖아, 얘들아. 기본값인데 정전 용량은 전하의 양에 비례해. 심지어 이것도 틀렸네. 정전 용량은 부도체가 아니고 이것도 틀렸네. 자, 얘들아, 이거 뭐야? 완전 우당탕탕 선지잖아.
2번 선지 틀린 이유 엄청 많다. 천천히 정리할게. 정전 용량의 기본값은 얘들아 전원이 공급되면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유지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지표가 아니야. 그래서 비례 반비례 얘기 못해. 첫 번째 틀린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부도체는 전하가 흐를 수가 없는데 부도체의 전하가 어떻게 축적되니? 맞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걸 도체로 바꾼다고 한다 한들 정전 용량은 도체에 축적된 전하의 양에 반비례하니? 와, 이것도 틀렸어. 비례한다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보려고 해도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 2번이야. 3번.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용량 변화를 이용하여 습도 변화를 감지한다. 맞는 설명. 4번. 감지된 정전 용량이 일정 값을 넘으면 센서와 연결된 기계가 작동한다. 맞는 설명. 5번.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하를 전극에 저장할 수 있는 장치. 뭐였지? 전하를 전극에 저장할 수 있는 장치. 뭐였지? 축전기였잖아. 축전기를 활용하고 있지. 답은 2번이 된다. 27번 볼게. 앞에서 봤던 그 그림이야. 보기는 축전기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해봐라. 라고 했고 A 상부전극, B 수분유지기판, C 하부전극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 A 상부전극, B 수분유지기판, C 뭐다? 하부전극. 자, 1번. 공기 중 물 분자는 상부전극을 통해 내부로 유입된다. 맞죠. 무슨 소재라서? 투습성 소재라서 통과해서 올 수 있다고 했지. 2번. 전원이 공급되면 수분유지기판의 내부에서는 분자 간의 경계에서 음전하와 양전하가 상쇄된다. 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구간에서의 문제인데 상쇄라는 단어 좀 특이한 것 같으니까 찾으러 가볼까? 찾으러 가봤더니 9페이지의 마지막 부근에 있는 거야. 그 결과 기판 내부에서는 분자 간의 경계에 위치한 음전하와 양전하가 상쇄된다. 기판 내부에서는 수분유지 기판의 내부? 맞구나. 2번도 적절하네. 3번. 전원이 공급되면 상부전극과 하부전극에는 서로 다른 전하가 모인다. 맞죠? 4번. 두 전극은 수분유지 기판과 달리 전기가 통한다. 도체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두 전극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으로 인해 수분유지 기판에 부도체에 전기가 흐른대요. 미쳤냐고. 아니라고. 적절하지 않은 선지 5번이라고. 그죠? 28번. 와, 센스 있으면 모를까 좀 까다로울 수 있다고 했던 그 문제예요. 그죠? 보기는 동그라미 기억이 뭔데? 빠스락빠스락 한번 찾으러 가보자. 전원이 공급된 상태의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가 물 분자를 감지하는 과정이다. 그죠? 오케이. 센서가 물 분자 감지하고 작동하는 과정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래요. 예시래요. 다음은 센서의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센서에서 측정된 정전 용량을 시간 변화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얘들아, 우리는 체온이 있잖아. 그지? 체온이 있잖아. 우리는 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가락 주변에는 습도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이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센서는 습도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거야. 그지? 그에 따른 변화야. 단 T1은요 전원이 공급된 시점이래요. 자, 이게 센스야, 얘들아. 봐봐. 0부터 T1까지의 곡선이 없는 빈 구간이 있어. 그지? 왜? 그지? 전원이 안 켜져 있었으니까 T1에서 전원이 탁 켜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센스 발휘해봐. 선생님, T4가 이 그래프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시점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 T4 이후에도 계속 그래프가 이어져요. 그럼 전원이 꺼졌다는 거야? 공급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공급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 먼저 첫 번째, T1, 전원이 공급된 시점이다. 요거는 보기에서 줬다, 그죠? 그 다음, T1부터 T2까지 습도 변화에 반응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인 상태겠죠? 정전 용량의 기본값을 유지하면서 대기 중인 상태일 거야. 그 다음 T2부터 T3까지 그래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죠?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그죠? 수분유지기판에 물 분자가 들어온 거야. 그죠? 그래서 정전 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 왜? 분극의 정도가 커졌을 테니까. 자, 근데 T3부터 떨어지고 있다. 그지? T3부터 T4까지는 정전 용량의 일정 값에 도달해서 T3에서 기계 작동이 되고 나서 이 물 분자가 탈착되면서 정전 용량이 기본값으로 복귀하는 걸 나타내는 것 같아.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쌤 설명 틀린 거 있어? 자, 그 다음 선생님, 그럼 T4 이후에는요? 습도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지. 정전 용량의 기본값이 유지되는 상태로.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 풀어요. 바로 답이 보여요. 5번. T4에서는 수분 유지 기판에 일어났던 분극이 사라졌겠군. 얘만 틀렸거든.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센스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왜게? 분극이 사라졌다는 건 정전 용량의 기본값조차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건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전원이 꺼졌다는 거거든. 근데 T4에서 전원 꺼졌니? 아니잖아. 전원 안 꺼졌잖아. 그러면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지. T1과 T3일 때 수분 유지 기판에서 나타나는 유전율, 즉 분극의 정도는 당연히 다를 거야. T3가 훨씬 크겠지. 그 다음 2번. T1에서 수분 유지 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원자핵과 전자는 분자 내에서 재배열되겠지. 왜? 정전 용량의 기본값을 가지게 만들게끔 전원 공급됐으니까 변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 그지? 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 그지? 3번 T2와 T3 구간에서는 물 분자 내부의 산소와 수소 원자가 분극이 되겠지. 그래서 정전 용량이 커지겠지. 그 다음 T2와 T3 구간에서는 상하부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양, 정전 용량이 커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계 작동 시점까지 정전 용량 늘리겠지. 답은 5번이 된다. 이거 어렵니? 센스 있게 그래프의 특징 파악했으면 안 어려워야 돼.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자, 28번까지 풀어봤어. 그 다음 요거 몇 번입니까? 요거 29번이다. 그죠? 근데 선생님이 요거 29번인데 위에다가 문항 번호를 28번이라고 해놨어. 그지? 완전 우당탕탕이야.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고쳐줄 거야. 몇 번으로? 29번으로. 자, 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야 돼. 또 문제 번호는 틀려놓고서는 가는 또 맞게 적어왔어. 또 문제 옆에 딱 보이게 적어왔어. 그지? 가 이후 수분유지 기판에 흡착된 물 분자는 수분유지 기판에 증착된 방막 소재와의 인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빠르게 떨어진다. 탈착된다. 뭐 때문이야? 우리 앞에서 정리하고 왔는데? 물 분자에 누가? 산소 원자가 어떤 전하를 띄어? 음전하를 띄지. 맞아. 근데 수분유지 기판의 방막 소재도 어떤 전하를 띄어? 음전하를 띄지. 서로 같은 극성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무슨 힘이 작용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 그게 끌어당기는 힘보다 크니까 떨어지는 거겠지. 그럼 답 몇 번 돼? 답 5번 된다. 그지? 수분유지 기판의 방막 소재와 물 분자의 산소 원자가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방막 소재와 물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됐어? 오케이. 답은 5번입니다. 생각보다 과학기술 지문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해놓고 저는 앞에 지문이 텍스트가 2개라 그런가? 이게 좀 더 시간이 적게 걸렸네. 그지? 아직 안 지쳤지? 좀만 더 힘내볼게. 열심히 가보자. 마지막 지문이야. 사회 지문이고 총 5개의 문제 가지고 있어. 지상권과 지역권에 관한 문제다. 자, 지문의 흐름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흐름이 굉장히 심플해. 우리가 문제 풀기에 좋은 지문이야. 첫 번째 문단에서는 타인의 토지, 즉 내 토지는 아닌데 남의 토지를 이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과 지역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지상권과 지역권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지상권과 지역권이라는 큰 카테고리의 세부 카테고리 지상권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 개념과 목적을 다루고, 4문단에서는 이 지상권의 특성을 다뤄. 선생님, 저 구성 방식 눈치챘어요. 그지? 5문단, 6문단이 3, 4문단과 비슷한 전개로 흐르는데 지상권이 아닌 지역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지. 구성 방식 어때? 심플하고 간단하지? 좋습니다. 자, 이러한 지문에 연결되는 문제의 유형은 이러해. 30번 세부 내용 이해 문제 되겠고, 31 소재 의미 파악 토지 소유권자에 대해 이해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32번 보기 연계 해석 문제인데 와 이거 보기 좀 까다롭더라. 실제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가지고 와가지고 자료 분석하게 하는 문제였고, 33번 보기 연계 해석 문제였고, 소재를 좀 비교해 봐야 되는 지역권과 비교가 될 수 있는 상린권이라는 소재 들고 와서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였고, 34번 단어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였다. 34번은 얘들아 없는 거나 다름없는데 문제 4개에만 집중해서 지문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지문 구조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 1문단부터 봅니다. 민법상, 자, 민법.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죠. 그죠? 민법상 토지에 대한 권리,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기본적인 권리는 뭡니까? 그렇지, 소유권이지. 자, 소유권은 있잖아. 이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플러스 이 토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플러스 매매, 상속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이해됐어? 오케이. 뭐 소유권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토지를 이용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고 토지 통해 돈 벌 수 있고 토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준다거나 상속한다거나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얘들아, 내가 농부인데 땅이 있어야만 농부가 될 수 있는 거야? 농부로서 막 농사일을 정말 잘하고 싶다는 꿈이 있는 내가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는 농부가 될 수 없는 거야? 아니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지. 현재 그 땅 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땅 위에 농작물 키울 수 있는 권리 혹시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를게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봐.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야. 자, 그 질문을 해결해주는 개념이 뭐다? 지상권과 지역권이다. 자, 우리는 2문단과 3문단의 내용을 종합해서 지상권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서 지상물을 소유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해. 이 지상물이라는 것은 건물이 될 수도 있어. 인공 구조물이 될 수도 있어. 혹은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나무나 풀 같은 수목이 될 수도 있어. 현재는 없어도 되지만 제가 당신의 땅을 좀 빌려서 거기에 지상물을 소유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지상권을 통해 보장을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어렵지는 않지, 얘들아. 자, 이 지상권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할게. 만약 어떤 사람이 지상권을 얻었다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얻었다면 존속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배타적, 타인을 배척하는 형식으로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어. 내가 토지 전부를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상물 소유를 위해 빌린 거야.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도 내가 그 토지에서 키우고 있는 농작물을 건드릴 수 없지? 왜? 그 지상물에 한해서는 내 거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배타적으로 이용을 한다 이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소유권자가 나한테 말 안 하고 본인 토지를 팔 수 있잖아. 제3자한테 이전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 지상권 없어지나? 아니야. 내가 계약한 기간 동안은 지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영향을 받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재계약 안 해도 돼. 한번 계약했으면. 그 다음 세 번째. 내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내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휴, 농사가 나한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30년 동안 이거 지상권 이거 획득했다고 해서 30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 막 억지로 지어야 돼? 아니야. 다른 농부 구하면 돼.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제3자한테 이전하는 게 가능하기도 해. 자, 요런 특성을 가져. 생각보다 글이 긴 것에 비해서 내용은 간단하다, 그치? 자, 그 다음 3, 4문단을 종합해서 지역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지역권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 두 개의 토지가 등장하는 거야. 두 개의 토지가 등장하는 거야. 먼저 나도 땅 있는 사람이어야 해. 내 땅은 요역지라고 부를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의 땅은 뭐라고 불러요? 승역지라고 부를 거야. 요역지는 승역지를 통해서 편리함과 이익을 높이게 되는 토지를 말하고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해. 선생님, 이 편익이 뭔지 이해가 안 가요. 편익의 예로 접근성이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선생님 땅은 도로에서 멀리 있어. 그래서 도로로 나가려면 다른 사람의 땅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혹시 제가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로를 당신의 땅에 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권리를 획득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다? 지역권이다. 됐어? 자, 두 개의 토지가 등장해. 앞에서 봤던 지상권보다 두 개의 토지가 등장하는 지역권이 좀 더 까다롭지 않겠어? 잘 봐야 돼. 자, 첫 번째. 요역지 소유권자. 요역지 소유권자는 존속기간 동안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돼. 예를 들면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로 같은 걸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하지만 이 통로를 제가 설치했으니까 저만 쓸 거예요. 돼, 안 돼? 안 되지. 남의 땅에 설치한 거니까 같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야.
좀 다르지 얘들아. 지상권은 어땠어? 배타적이었지. 근데 지역권은 어때? 배타적이지? 않아, 그지? 두 번째, 승역지 소유권자는 존속기간 동안 요역지 소유권자가 통행 잘할 수 있게 지역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역지를 이용해야 해. 자, 요역지 소유권자가 통로를 애써 만들어놨는데 승역지 소유권자가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그 통로를 막 막아놔.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승역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 내가 애써서 통로 만들어놨더니 땅 새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없애자고 할 수도 있어. 그럴 때 나는 없애야 돼? 아니면 그 사람이랑 재계약해야 돼? 아니, 그렇지 않아. 적어도 존속기간 동안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요역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거야. 하지만 내가 이 통로는 내가 설치했으니까 내가 돈 들여 설치한 거니까 내 거다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되지. 내 땅 파는 순간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되는 거야. 그리고 지역권만 단독으로 양도, 그 통로에 대한 권리만 양도하는 것도 안 돼. 자, 그럼 정리하면 봐. 승역지 소유권과 요역지 소유권자가 가지는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은 독립적이다. 관계가 없다. 하지만 얘들아,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요역지 소유권자는 지역권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된다. 라는 얘기야. 요 지문이 구성 자체가 깔끔해서 이렇게 후루룩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법이 이 지문의 내용을 좀 관장하고 있는 만큼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문제 풀 때 조건 같은 걸 검토 잘 하고 풀어야 돼. 특히 32번 같은 거. 자, 우선 우리는 30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30번이야.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 자, 1번부터 볼게. 요역지의 소유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 얘들아, 배타적이라는 키워드가 요역지, 승역지를 언급하는 지역권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지? 와, 속이 시원하네. 30번에 답 몇 번? 1번이 된다. 배타적 이용이라는 표현은 지상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던 개념이다. 그래도 우리 2, 3, 4, 5 다 봐야겠지. 2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설정할 수 있다. 맞죠?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인 독립된 권리다라는 설명이 2문단에도 나오고 1문단에도 나옵니다. 그죠? 3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계약의 주체가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문단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둘 다 등기가 필요하다. 아, 근데 선생님이 앞에 지문의 구조화하는 과정에 그 등기에 대한 내용 빼먹었다. 그죠? 혹시 이 지문의 구조화를 지금 받아 적은 친구들 있으면 둘 다 뭐 해야 된다? 계약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덧붙여 적어주세요. 자, 4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지상권자든 지역권자든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뭐 땅을 이전하는 과정이나 혹은 지상권만 이전하는 과정이나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5번.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게 뭐다? 지상권과 지역권이다. 답은 1번이 된다. 31번 봅니다. 토지 소유권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지면에 한정된다. 즉, 땅 위에만 한정된다라는 설명인데요. 아닙니다. 1문단의 첫 줄을 보면 지면 플러스 공중 플러스 지하까지도 된대요. 1번 틀렸죠? 2번. 토지 소유권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이 필요하다. 얘들아, 내가 이미 땅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누구랑 뭐 지상권 계약 맺어가지고 지상권 가지고 올 건데 말이 안 되죠. 그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승역지의 토지 소유권자인데 내 땅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이용 못해? 아니요, 할 수 있다 했어. 요역지의 소유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내가 이용할 수 있어. 그지? 4번. 지상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도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지상물이 지금 현재는 없어도, 즉 내가 농사 지을 작물이 현재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계약 맺고 농사 시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네. 적절하지. 5번.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의 토지가 지역권이 설정되어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라면 처분 못해? 아니지, 처분할 수 있지. 대신 뭐도 해줘야 돼? 지역권도 그대로 보존한 채로 양도해줘야 돼. 그지? 답은 4번이 된다. 자, 32번. 와,
어려워요. 힘내볼게.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습지 엄청 좋아하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씨는 토지 Y를 이용하기 위해 B씨와 지역권을 맺었다. 토지 Y를 이용하기 위해 B씨와 지역권을 맺었다. B씨는 토지 X를 이용하기 위해 A씨와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각각 30년 동안. 자, A, B의 역할 나옵니다. A는 토지 X의 주인입니다. 근데 토지 Y를 이용하기 위해 지역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Y의 지역권자입니다. 또 B는요, 토지 Y의 소유권자입니다. 근데 토지 X를 이용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를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토지 X의 지상권 설정자이자 토지 Y의 지역권 설정자다. 설정자라는 개념은 주인이구나. 지상권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주인이구나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요거 정리돼요. 토지 X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자 Y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토지 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자 토지 X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A, B의 역할 이해됐어요? 오케이. 옆에 써놓고 문제 풀어야 돼. 자, 이들의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 그죠? 2023년 10월 20일에 A씨는 토지 X를 C씨에게 팔았습니다. 와, C씨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죠? 자, 그리고 당일에 등기를 했대요. 서류를 만들었대요. 자, C씨는 토지 X에 대해서 A의 역할을 그대로 위임받을 겁니다. 그래서 C에 대한 설명이 A랑 똑같다. 그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이 토지 X에 대한 서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유후. 자, 토지 X의 서류입니다. X의 서류. 자, X의 서류 하나씩 살펴볼게요. X에 보면 통행을 목적으로 범위 동측 50제곱미터에 대해서 토지 Y를 이용할 수 있는 요역지 지역권이 명기가 되어 있다. 그죠? 2014년 10월 20일 등기 일자부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상권에 대한 언급도 있네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목적으로 토지 전부를 B씨가 빌려갔대요. 2015년 10월 20일에 등기를 했대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A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A의 지역권은요, 2014년 10월 20일에 등기가 됐으니까 2044년까지 유효합니다. 존속기간 몇 년? 30년이었으니까. 됐어? 자, 그리고 A는요, 토지 X로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토지 Y에 이 지역권을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걸 누구한테 넘겼다? 토지 X를 C에게 넘겼다, 매도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 권리를 C가 그대로 가지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B입니다. B의 지역권 아닌데 지상권인데 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면 2015년 10월 20일에 등기했다. 그죠? 2045년 10월 20일까지 존속이 됩니다. 30년이니까. 자, 토지 Y의 소유권자인 B는요, 토지 X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X 전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충을 하고 문제 풀러갑니다.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자, 보기 우리 정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보인 반응을 찾아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1번. A씨는 토지 X에 지상권을 준 주인, 지상권 설정자로 2015년 10월 20일에 등기가 됐으니 토지 X의 토지 전부를 그 이후에 이용할 수 없겠군.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이죠. 왜? 지상권은 무슨 권리야? 배타적인 권리니까. 소유권자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2번. A씨는 토지 Y에 대해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14년 10월 20일에 등기를 했다면 2014년 10월 21일에는 토지 X를 통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구조물을 토지 Y의 동측 50제곱미터에 설치할 수 있다. 맞는 설명됩니다. 다음 3번. B씨는 토지 Y의 지역권 설정자야. 맞습니까? 토지 Y의 지역권 설정자야. 그렇지. B씨가 토지 Y의 주인이고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준 주인이잖아. 지역권 설정자야. 2014년 10월 20일 이후 A씨가 토지 Y를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Y를 이용할 수 있겠군. 맞지? 통행을 할 수 있게는 도와주되 내 땅이니까 나도 같이 쓸 수 있어. 방해만 안 되면. 자, 1번부터 3번까지 틀린 내용 없네. 4번 봅니다. B씨는 토지 X의 지상권자로서
토지 X에 지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이후 C씨, 새로 나타난 C씨와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될 것이다. 얘들아, C씨는 A 거 그대로 받은 거 아니야? C씨가 A 거 받았으니까 A씨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된 거니까 새로 설정 안 하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재계약 필요하다 했어? 안 하다 했어? 안 하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C씨와 새로운 지상권 설정할 필요 없는 거야. 얘가 답이 되겠네. 2023년 10월 20일 이후 C씨는 토지 Y의 지역권자로서 B씨와 별도 계약 필요 없지? 통행을 목적으로 Y의 동측 50제곱미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답은 어이없을 만큼 쉽게 4번으로 도출이 된다. 사실 이 문제 어렵게 만들려면 충분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답이 너무 쉽게 도출되게끔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자료가 어려우니까 좀 기회를 줬어요. 그죠? 근데 자료를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본 상태에서 푸는 시험은 지필고사는 또 다를 거예요. 그죠? 좀 더 어려울 수 있겠다. 그죠? 이게 나온다면요. 그죠?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나온다고는 안 했지만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선생님 많이 내려놨지? 잘 봐. 보기. 알겠지? 오케이. 32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33번 봅니다. 33번에도 복이 등장하는데요. 기업, 지역권과 보기에 니은 상린권을 비교하래요. 자,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린권은 경계가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자들이 토지를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해 상호 간의 토지 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얘들아, 선생님은 벌써 비교할 만한 소스 하나 발견했어. 본문에서 보면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사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어. 사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어. 어디 있지? 잠깐만. 선생님 찾는 중이야. 선생님 찾는 중이야. 사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이야. 이때 보여? 이때 두 토지는 반드시 경계를 인접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거든. 근데 얘들아, 상린권은 어떻대? 인접해야 된다 하지. 오케이. 경계가 인접해야 된대. 요거 차이점 하나 발견했어.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자. 이 권리는 토지 소유권자 간의 공동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토지 소유권을 가지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가 필요가 없대. 와, 등기가 필요 없대. 이것도 차이점이 되겠네. 예를 들어 서로 인접한 두 토지의 소유권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상린권을 통해 인접한 토지의 이용을 요구해서 도로에 접근할 수 있대. 자, 얘들아. 경계가 인접한 토지끼리 이용하게 해주세요를 요청하려면 상린권 이용하면 등기도 안 해도 되고 계약도 안 해도 되나 봐. 그냥 자동으로 발생한대. 근데 인접을 안 한 상태면 상린권 이용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 이용해야 되겠어? 지역권 이용해야 되겠지. 문제 풀어볼게. 지역권은 상린권과 달리 토지 소유권자 간의 원만한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얘들아, 아니야. 둘 다 원만한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해. 그지? 달리 담아 표지어 틀렸어. 모두 해야 돼. 그지? 모두. 2번. 지역권은 상린권과 달리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달리 맞아? 아니야. 그지? 어떻게 해야 돼? 모두 해야 돼. 그지? 1번, 2번 둘 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그죠? 3번. 상린권은 지역권과 달리 인접할 필요 없다. 이거 바뀐 거 아닙니까? 그치? 기억하고 니은의 위치 바꾸면 답이 될 수 있지? 근데 위치 바뀌어서 틀렸지? 오케이. 4번. 두 권리는 모두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야 된다. 아니지. 뭐는 계약 맺고 등기 안 해도 돼? 그렇지. 상린권은 계약 안 맺어도 되지. 자동으로 발생하지. 등기 안 해도 되지. 오케이. 그럼 답은 5번이야. 두 권리는 모두 토지 소유권자 간의 토지 이용에 대해 한쪽의 권리는 제한하고 다른 한쪽의 권리는 확장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내 통행을 위해서 사실 승역지의 소유권자는 양보를 해야 되는 거야. 계약을 맺게 되면. 왜냐면 자기 땅 일부를 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권리는 넓어지는데 제 권리는 좀 좁아지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뭐 해야 됩니까? 34번? 하하. 이거 또 문제도 또 안 바꿨어요. 그죠? 발문도. 제가 얼마나 34번에 신경을 안 썼으면은 34번 이거 문제, 이거 발문도 뭐라고 넣어야 됩니까?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넣어야 되는데 막 이따구로 넣어놨어요. 그죠? 미안합니다.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맞추는 어휘 문제인 만큼 또 제가 이런 거 간절하게 맞춰줘야 돼요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맞추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어요. 그죠? 이거 답 몇 번입니까? 예, 맞아요. 1번이에요. 해설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 다 봤습니다. 모의고사 영상이 상당히 늦게 올라가게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요번 시험은요, 여러분 제가 미리 예고를 한 대로 많은 힌트와 많은 강조와 함께 치게 될 거기 때문에 지난 시험보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충실히 공부하시고 지금 열심히 진도 나가고 있을 수능 특강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 시험 꼭 자, 우리 정규 분포 보아뱀을 삼킨 코끼리 만들 수 있게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